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정말 상승장의 시작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얼마 갈 것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2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5만 달러, 크게는 10만 달러까지 언급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언급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가격보다 이번에 불마켓의 경우는 다를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니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다음 불마켓은 이전 불마켓과는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에 이제 올 불마켓은 이전의 불마켓과는 다르다. 과거 불마켓과 비교해 현재 시장은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전의 불마켓과는 다르다. 과연 이전의 불마켓 때는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었을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왔던 2012년 11월 28일 10달러였습니다. 1년 후인 2013년 11월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을 했죠. 네, 이때 당시 가격이 1,100달러, 즉 반감기 기준 1년 만에 100배 이상의 상승을 한 것인데요. 신고점을 달성 후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며 두 번째 반감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네, 2016년 7월 10일 이루어졌던 두 번째 반감기 당시 최저점의 가격이 236달러였습니다. 네, 그 후 상승세를 보이며 1년 반 후였던 2017년 12월 최고점 당시 가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거의 80배에서 9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2020년 5월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을 했는데요. 여태까지의 반감기 역사대로만 흘러들어간다면 꾸준히 상승하며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과연 이번에 불마켓이 도래하게 된다면 카메론 윙클보스의 언급처럼 이전과는 다른 불마켓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장 속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관의 진입이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를 했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는 11일 만에 10억 달러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관리 중인 자산을 2주도 안 돼 10억 달러 상당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28일 그레이스케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업데이트에 따르게 되면 이 투자회사는 현재 51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탁과 함께 이 회사의 디지털 대형 캡펀드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7월 17일 업데이트에 따르게 되면 불과 11일 만에 총 관리 자금이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자금이 증가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1%만 들어오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할 만큼 기관의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 포브스의 경우는 전부터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연령층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해 왔었습니다. 전에는 80년대 초부터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나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밀레니엄 세대에서의 비트코인 구매가 활발하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수요 분석, 누가 암호화폐를 구매했나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는 이번 상반기에만 큰 기복이 있었죠.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반토막이 났었을 뿐만 아니라 5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비트코인 반감기 등 이제 중요 고비가 여럿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 거래량도 작년 12월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코로나 쇼크 후에 5월까지 거래 대금이 급락하는 일 없이 움직였는데 6월 비트코인의 변동성 저하로 거래량이 2월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7월 들어 알트코인의 급증, 비트코인 연중 최고가 경신 등 현재 다시 강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브스 같은 경우는 이처럼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장 고찰을 했다고 하는
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누가 사는가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누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지 그 투자금을 보여주는 연구를 거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만 아니라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네, 지금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보유한 미국 성인은 인구의 15%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중 절반 약 2,400만 명은 2020년 상반기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역에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투자 금액이 총 675억 달러 하나 약 80.5조 원에 이르며 평균 1인당 4,000달러 하나로 약 477만 원으로 이렇게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한편 잦은 신고로 판명된 평균 투자액은 7,000달러 약 하나 835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소득별, 세대별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주 구매층은 이제 학력도 수입도 높은 남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들 투자자의 평균 연봉은 이제 13만 달러 하나 약 1.55억 원에, 그러니까 약 1.6억 원이죠. 이러고 있어서 적어도 40%는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데이터에서는 윤택한 자금력과 지속적인 금융 지식을 가지며 암호화폐 블록체인 같은 신흥 기술에도 이해가 있는 투자층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대별 데이터에서는 미국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 즉 25세, 26세부터 55세가 주목된다고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는 2020년 암호화폐를 구매했던 세대층에서 57%, X세대가 30%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27%의 밀레니엄 세대, 21%의 X세대, 7%의 Z세대와 그리고 3%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GBTC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증가를 했다, 요런 내용이겠죠. 밑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부터의 암호화폐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 기술, 디지털 새로운 화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좀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이 아닌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상승장이 굉장히 좋죠. 암호화폐의 기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와중에도 안 좋은 소식들은 나오기 마련이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다크웹이나 사기꾼, 해커 등에 의해 보유된 비트코인이 약 90만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리시스에 따르게 되면 거의 90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크웹과 세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시장 다크웹은 약 현재 58만 5천 개의 BTC를 소유하고 있고, 스캠 프로젝트는 9만 9천 개의 BTC를 소유, 또한 도난 자금은 20만 5천 개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는 추가 3천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0.32%가 지금 불법 행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거래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함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탁, 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에 거래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 출처와 상관없이 이제 불법 비트코인의 마지막 행성지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위터들의 해커들이 새로 취득한 자산을 거래소로 빠르게 옮긴 행태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약 3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기꾼과 해커들에 의해 보유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들의 이제 KYC와 AML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불법 자금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이러한 범죄들은 하루빨리 소탕하여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안 좋은 소식 하나만 나오면은 좋겠는데,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재차 표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피라미드 같은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임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총재 세르게이 슈베초프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규제 당국으로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구입은 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나 룰렛 게임에 가까운 것으로 금융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도 금융중개업자도 국민에게 암호화폐 취득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범죄 섹터에 대한 시민들의 투자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애매한 기조를 보였었죠. 암호화폐를 마치 투자를 권장하는 것 같은 기조를 보이면서도 암호화폐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것 같은 이런 기조, 그러니까 양다리를 좀 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들어서 암호화폐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안 된다, 암호화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기조가 강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네, 피라미드 같은 거, 뭐 암호화폐가 도박 아니냐, 뭐 다단계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내다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강력한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리플의 강력한 ODL 파트너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의 파트너인 니움이 구글페이와 통합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움이 발표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니움은 오늘 니움의 카드 사용자가 구글페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태블릿 또는 워치죠. 구글 워치에서 결제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니움에 대해서 쫙쫙쫙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니움 발급 비자 카드를 구글 계정에 추가를 하고 결제 시 구글페이로 지불하도록 선택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니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리플 XRP 기반 송금 플랫폼 ODL 쓰는 곳은 어디인가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니움이 있죠. 네,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명칭을 썼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니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제공 업체인데요. 리플의 지금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 덕에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매일같이 리플사에 관한 그리고 XRP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은 ODL 솔루션,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니움과 구글페이의 통합으로 구글의 결제 시 리플 XRP의 유동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효과,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XRP의 가격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러한 리플사의 파트너십 수만큼 XRP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포인트가 71포인트로 전날 대비 5% 내린 이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지금 그래도 7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연 8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의 시작은 몇 정도에서 시작을 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 부리면 한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너스저,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구글 검색량 각각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8% 상승한 1317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97% 상승했네요. 37만 9천원대, 3위의 XRP는 3.71% 상승하면서 287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9위의 CRO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 코인이죠. 2.56% 상승하며 194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셜리 업데이트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9% 하락하며 166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2.8%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